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소개해드렸던 임세빈님의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를 7시에 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마다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버텨주세요. 언론이 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건강하게 제가 버티는 거 이전에 우리 임세빈 님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실 것 같죠. 그러니까요. 몸 축나십니다. 네. 그래도 저희와 계속 만나시려면 어떻게 아침이 밝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정명종님, 출근할 때 라디오로 듣다가 병가로 유튜브로 시청합니다. 언제나 시사의 정석인 시선집중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뜨거운 감자 김포에 살고 있어요. 아니 왜 또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가에 그러니까요. 들어가셨대? 안타깝죠. 아유, 이렇게 오늘 건강 얘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챙기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인사들만 챙겼나. 반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진짜 김포에 사신다니까 김포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하네. 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정명종님, 김포 요즘 어떤가요? 보내주세요. 네, 통신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통신원. 그리고 슬 언니님, 오늘 신안 도초도로 3주간 출장 갑니다. 섬에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도초도? 네. 그 어딘지 아세요? 그 하이도 옆에 있는 섬이 도초도일 거예요. 오, 저는 이름 처음 들어봐가지고 TV에서 봤어요. 포토를 쳐봤는데. 맞죠? 네? 하이도 옆에 있는 섬 아니에요? 그것까진 제가 몰랐는데. 맞다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3주간 출장 가시는데 섬에서도 열심히 듣겠다고. 이왕이면 크게 들어주세요. 많이들 듣게. 제 꿈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섬 기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하세요. 어느 세월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말마다 또 이용해서 하시면 되죠. 그리고 김창면님은 내일부터 2박 3일로 속초로 출장 갑니다. 제이비님이 좋아하는 맛난 것과 아름다움을 눈으로 담아오겠습니다. 혼자 드시게? 네. 알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먹는 거에 진심인 제이비. 그럼요. 그리고 최동남님은 버스에서 시선 집중이 나와서 이어폰을 뺐습니다. 1500-2번 기사님 감사하고 늘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매일매일 틀어주세요. 네. 자, 그리고 화악사님, 은행나무 아래 노란 은행잎에 소복하게 떨어진 인도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청취자 모두 오늘 파이팅하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노란 은행잎은 아름다운데 은행알은 밟지 마십시오. 요즘은 지자체가 엄청 빨리빨리 치운대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은행은 몸에 좋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은행 가게 바로 볶아서 먹으면 기가 막히는데. 그냥. 또 먹는 얘기로 갔죠? 네. 알겠습니다. 네, 먹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네. JB타임즈, 자, 기분 좋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시민 60여 명을 참석시킨 타운홀 미팅 방식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제를 했어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약간 길더라도 좀 들어주시죠.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이제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좀 불효불급한 거를 줄이고 정말 어려운 그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거를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평가 포인트는요? 전부 다입니다. 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첫째,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서민 예산 늘렸다고 탄핵시키겠다라는 아우성 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예? 서민 예산 늘렸다고 탄핵시킨다는 얘기는 저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 재정 지출 늘리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어려워진다라는 건 단순 논리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서민을 지원하고 물가는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 중심으로 잡는 거. 이게 상식 아닌가요? 세 번째, 정부 지원금 받아오던 사람들을 서민 예산을 축내는 사람들로 설정했는데 아마도 그 전에 언급했던 이른바 이권 카르텔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례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예산이 싹둑 잘렸다는 거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서민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불효불급한 것을 줄였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사례 하나만 들어서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R&D 예산 아니겠습니까? 16%나 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불효불급한 겁니까? 다섯 번째, 정치 과잉을 비판하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나눴던데 자, 모든 정치인이 그리고 모든 정파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다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주장이고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선거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선거를 통해서만 평가받는다. 이 점을 환기시키고요. 자,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텍스트 삼아서 비판한 거고 이번엔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네. 저는 지금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할 것도 있을 것이고 보충 설명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런 비판, 재반박, 보충 설명이 오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통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은 거기에 주워거렸다면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국정 설명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걸 소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일단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은 왜 안 합니까?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것도 형식도 좀 바꿔가지고 한 기자한테 딱 질문 한 번 주고 마는 그런 나열형 기자회견 말고 대통령의 답변 듣고 다시 보충 질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심층 기자회견 한번 그 열면 안 됩니까? 그래서 기자가 뭘 잘못 알고 질문하면 저처럼 무식해서 질문을 잘못했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식해서 이렇게 짚은 거라고 치면 반박도 하고 역비판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더 확실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통이잖아요. 쌍방향. 왜 안 합니까? 이거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내용과 형식 두 가지를 다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형식적인 면을 보면 어제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 명을 만나셨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모았나 궁금했는데 정부 각 부처로부터 요청을 받은 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형식은 타운홀 미팅이었잖아요. 타운홀 미팅이 원래 자유토론 방식의 공개회의 아닙니까? 격이 없이 그냥 쭉 둘러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게 타운홀 미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됐냐? 이건 좀 따져볼 문제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직접 대통령이 이렇게 시민을 만났다. 이게 직접 소통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던데요. 그건 직접 설명이지 직접 소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네?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촌철님들의 평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준님,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데 이때 세금을 풀 생각은 안 하시나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고요. 황소뭉치님, 수기님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긴축 재정 하실 거면 대통령실 예산과 해외 순방 예산부터 다시 살펴봐 주세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4701님, 정치 과잉이 아니고 용산으로 축소 정치 아닌가요? 라고 좀 따끔한 촌철을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김포 서울 편입이잖아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신인식 님이 김포 서울 편입할 생각 마시고 서울에 있는 공기업부터 빨리빨리 지방 이전 다 합시다. 국토 균형 발전 3번 보내주셨어요. 뒤에 느낌표 달아서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어제 정부가 그 국토균형 발전 관련한 걸 내놨잖아요. 네. 그거랑 여당이 지금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분도를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행정안전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움직임하고 국민의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그 부분을 짚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근데 저희가 좀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어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카카오택시 수수료나 은행 갑질, 독과점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듣고 또 문제를 지적하고 이게 또 보도로 많이 됐잖아요. 네. 요거는 뭐 좀 좋게 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피부에 와닿는 것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까지 제가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를 아우르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이야기는 이미 사실 그 체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그러니까 수용을 했다. 그냥 그렇게 호평을 하겠는데 전반에 대한 어떤 경제 인식의 문제와 경제 방향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정을 풀면 금리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 물가를 잡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기본이고요. 근데 금리 정책은 무차별적이잖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일괄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서민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될 때 재정을 풀어서 서민을 지원해 주는 이게 기본 아닌가요? 이게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서민 예산이 왜 이러느냐라고 제기를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예산을 더 늘렸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강국이잖아요. 여기에 주던 걸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서민 관련 예산에 해당이 되는 게 싹둑싹둑 잘려나갔다는 사례 여러 번 전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서민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을 하니까 사실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누가 잘못 오판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대화가 되냐라는 거죠. 인식의 간극이 좁혀지냐 저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들이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수진님은 정치 과잉이 아니라 지금 정치 실종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쨌든 정치 과잉이든 정치 실종이든 그냥 저는 대통령의 이 말에 주목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네. 부디 제발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은 일관되게 긴축 재정에 대한 생각을 내놨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연다 그래요. 국회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 시작이 됐는데 여야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조정에 나설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더 있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지난달 24일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와서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민의 신고로 해경 선박이 긴급 출동했었는데 군이 이 신고한 어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해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관련 부대 등에도 표창을 한다고 합니다. 동해 NLL 인근 해안 감시를 담당하는 사단은 국방부 장관 부대 표창을, 해안 담당 여단과 부대 및 함대 사령부는 합참의장 부대 표장을, 레이더 운용 부사관을 비롯한 장병 3명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열상 감시 장비 TOD라고 부르죠. 이 TOD 운용병 등 12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준다는 겁니다.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창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북한 목선을 최초 식별하고 추적 및 감시하는 등 작전에 기여했다라는 게 표창 사유라고 하던데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군 설명대로라면 북한 목선을 최초 식별한 시각은 오전 4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그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각은 오전 7시경이었어요. 그럼 이 3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잖아요. 네. 근데 군은 동해가 서해와 달리 망망대해인데다가 평소 수없이 많은 미상 표적이 포착되는 만큼 북한 선박이라는 것을 일찍이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그럼 이게 지금 북한 선박인지 뭔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설명 그대로 한다면? 근데 경계 성공이라고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두 번째. 아니 만에 하나라도 그 선박이 무장하고 있었고 도발을 계획했다면 3시간 동안 계속 그러면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경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군은. 왜?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경계 실패 아니다. 그럼 그렇다고 쳐요. 대응 실패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그냥 보기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해 NLL에서 북한 경비장이나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밑으로 내려오면 3시간 동안 계속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3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게 무장 선박이어서 무슨 도발을 감행하려고 했던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 건데요. 장비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러면 제대로 된 대응이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냐고요. 그러면서 왜 상을 주냐고 그러면서. 역으로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간에. 뭐냐면 수비를 해야 할 때 공격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역으로 친다라고 하는 말에 어떤 해당 사례가 되겠는데 혹시 군 당국이 이런 심산으로 다시 말해서 논란을 잠재우려고 오히려 표창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제가 봐.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왜? 그 뒤에 숱한 이슈가 터져 나와서 요 얘기가 쏙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표창 얘기 나오면서 다시 지금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재소환되고 있다. 이 점을 군 당국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젠틀님이 표창을 주는 이유는 경계 실패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보내주셨고요. 때려잡조님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래서 포상하나요? 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어제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선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비명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욱 의원의 경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총선 기획단이 아니라 친명 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구성이다. 라고 그러니까 혹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늘 인선을 보고도 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네, 뭐 예상이 됐던 논란이긴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명계가 저렇게 나오는 건 어쩌면 조건 반사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친명을 자처하는 인사들이 비명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비명 의원을 수박으로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총선 기획단이 친명 위주로 꾸려짐으로써 이들을 원거리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조건 반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현상 하나에서 총선 기획단에 대한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총선 기획단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비명계 지역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잡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공천 적격성 심사에서 비명 의원을 미리 떨어뜨리지도 않을 거라는 것. 이거는 일단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이른바 친명이 경선을 전제로 도전장을 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조용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경선 관리 방식, 이 하나로 딱 좁혀진다는 겁니다. 비명이 경계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비명을 저격하려는 친명 인사들을 원거리에서 지원하느냐 여부. 이게 되는 건데 어제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는 방안. 이게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확정 시행되느냐 여부.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라도 경선 방식을 다시 선보는지. 그래서 손을 본다면 그게 어떤 내용일지. 이게 결국은 핵심적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룰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면 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반응을 좀 여쭤봤었잖아요. 네. 몇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내 이름은 꼰다님, 김포 시민입니다. 김포에서는요. 되겠어? 좋겠어? 의심 좀 있는 눈초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8098님은 총선 표몰이 한해 쉽고 쓰레기 매립장에 좀 분노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좀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해야 되네요. 시간 때문에.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